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겪은 일로부터는 시간이 꽤나 지났지만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저는 20대 중반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선을 보고 만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격도 맞고 생활 환경도 비슷하여 선택한 결정이었죠. 아래로 줄줄이 동생들이 딸려 있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선택한 것도 있었죠. 이렇게 이른 나이에 시집을 온 저는 3년만 같이 살면 분가를 시켜준다는 말에 시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었어요. 처음엔 제 부모님처럼 잘해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시댁은 예전부터 자영업을 하셨기 때문에 점포를 운영하고 계셨죠. 결혼 전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 아빠를 도와 가게에서 같이 일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처음엔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남편 설득에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님 아버님을 도와 점포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적성에 맞진 않았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은 어차피 우리 께 될 거니까 조금만 참고 열심히 해라 였죠. 남편도 같이 하는 일이었기에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저의 발등을 찍을 일이라는 것을 모른 채로 말이죠. 그렇게 시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의 활동적인 모습이 너무 좋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완전 마마보이 그 자체였죠. 남편네 집이 자영업을 꽤 크게 하였기 때문에 외동인 남편 명의로 재산이 많이 되어 있다곤 했지만 마마보이인 남편은 어머님 말이 아니고서야 본인 돈을 쓸 수 없었죠. 시부모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형제가 많아 약간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애미야, 왜 계산이 안 맞는 거니? 어제 정산 안 하고 갔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 좀 꼼꼼하게 해라. 한번 일을 하려면. 어머니, 어제 마감은 그이가 했어요. 아마 그이가 안 하고 왔나 봐요. 지금 제가 다시 해볼게요. 이리 주세요. 아니, 넌 왜 네 남편한테 뒤집어 씌우냐? 네가 했든 남편이 했든 죄송하다 한마디면 될 것을 가지고 토를 달아 달기를. 네? 아니, 당연히 제가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재민 씨가 좀 꼼꼼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아이고, 웃긴다 너 참. 서방 잡아먹겠다 아주. 남자는 좀 화통하고 털털하면 되지. 꼼꼼까지 바라길. 아주 욕심도 많다. 어머니의 말이 너무 모순적이었죠. 제가 잘못하면 안 되고 남편은 잘못을 해도 된다니 이런 문제부터 시작하여 임금 문제까지 점점 불만이 쌓여갔어요. 항상 남들은 1원 한 장 틀리지 않게 정산을 해주셨지만 늘 저에겐 얼렁뚱땅 정산을 해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쌓여 저는 점포에서 일을 하기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말을 했죠. 더 이상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요. 생활비를 한번 타려고 하면 어머님에게 어떤 연유로 돈을 쓴다고 허락을 받고 돈을 써야 했어요.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저 그냥 다시 회사 나갈까 봐요. 아무래도 저랑 점포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회사 생활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냐? 나 때문이냐? 아들 하나 있는 거 나중에 다 너 거가 될 건데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지. 내가 괜히 그러냐? 그건 그때 나중에 할게요. 항상 월급도 일한 시간이랑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지속되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 어차피 다 우리 돈인데 그게 그렇게도 억울하냐? 나도 참 너한테 섭섭하다. 가족이면 좀 손해도 보면서 하는 거지. 어찌 그렇게 또박또박 다 받아내려고 해? 나 원참. 애초에 욕심 많은 건 알았는데 너 참 너무하다.
딸이었어도 이럴 테냐? 그건 다른 문제죠. 생활비 문제도 그렇고, 일을 했으면 당연히 통장에 돈이 꽂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전 대가는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민 씨도 본인이 얼마 받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이게 반복이 된다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 말도 안 되는 걸로 꼬투리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임금 문제는 어차피 너희 점포가 될 건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이었죠. 하지만 저 혼자만 갖는 불만이었어요. 바보 같은 남편은 본인의 월급이 제대로 얼마인지도 모른 채 일을 하였기 때문이었죠. 이런 부분에서 남편은 제 힘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저 늙은 엄마 평생 일하느라 힘드셨다. 네가 좀 도와줘라 였죠. 너도 참 그렇다. 아니, 우리 엄마가 나중에 재산이나 이런 거 다 누구 주겠어? 다 내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좀 사바사바 하면서 엄마 비도 맞추고 그래야 엄마가 그런 거 다 줄 맛이 나지. 너처럼 또박또박 말대꾸하면 주려던 것도 안 주겠다, 안 그래? 아니, 내가 많은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나중 문제지. 이런 금액은 정확히 계산해서 줘야지. 가족이라고 그런 게 어딨어? 아, 따지지 좀 마라, 진짜. 너 내가 장모한테도 이런다고 생각하면 안 섭섭하겠어?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거 보면 섭섭해. 뭐? 거기서 그 말이 왜 나와? 솔직히 자기 여기서 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했다면서 자기 명의로 재산이 있으면 뭐해? 어머님이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을 생활비 한번 타려면 뭐든지 다 어머님 아버님 통해야만 돈이 나오고 난 이런 생활 숨 막혀. 모든 돈 문제는 시부모님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도 답답했어요. 결혼을 했다면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 좀 하려고 하면 남편도 마찬가지로 저를 또박또박 따지는 깐깐한 여자로 몰고 갔습니다. 이런 게 지속되다 보니 정말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좀 너무 따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더군요. 점점 이 점포에서 일하는 게 익숙해져 갔어요. 시댁은 여러 매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 또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시댁 일에 적응이 되었을 때 저는 임신을 하였어요. 임신을 하고 당연히 조금은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 생각은 달랐죠.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이제 어머니도 할머니가 되신대요. 축하드려요. 6주 정도 됐는데 아직은 안정이 많이 필요하대요. 어머, 축하한다. 나도 우리 재민이 가졌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아주 그때 배불러서 일하느라 힘들었는데. 아,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저는 근무 시간 좀 조절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서 있는 일이 많다 보니 아기한테 무리도 갈 것 같고요. 뭔 소리냐? 임신해도 똑같지? 오히려 많이 서 있고 움직여야 애도 빨리 나오고 얼마나 편한데? 내가 만삭 때까지 일한 결과 재민이를 얼마나 빨리 낳았다고. 걱정 말아라. 여기서 충분히 애 가져도 일할만 하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조절은 말아라. 어머니의 말이 너무 섭섭하게 다가왔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똑같이 부려먹겠다는 마음을 알고 나니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오히려 전 임신을 했다고 하면 쉬엄쉬엄 하라고 말을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머니께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은 길길이 날뛰었고요. 본인도 그렇게 일을 해왔으니 저도 똑같이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죠.
너무한데 생각이 들었지만 제 편은 없었어요. 아니요, 어머니. 회사에서도 임신하면 휴가를 받는 판국에 저 이렇게는 일 못해요. 컨디션도 안 좋고 조금은 쉬면서 할래요. 아니, 임신했다고 유세 떠냐? 임신하고도 3교대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다 정신력 문제야, 알아? 정신력이라뇨. 어머님, 제가 남의 애 가진 것도 아니고 어머님 손주를 가졌는데 어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내가 틀린 말 했냐? 요즘 애들은 하여간 뭐만 하면 실공리. 그래서야 이 가게를 어떻게 너를 믿고 넘기냐? 못 들은 걸로 하마. 어머니, 엄연한 노동력 착취라고 생각 안 하세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참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뭐 착취해? 참나. 아니 그럼 공짜로 내 재산을 다 얻으려고 했어? 노력한 만큼 받는 거야 알아? 너네가 이 재산 다 어떻게 모았다고 생각하니? 너처럼 실컷 다시고 모으면 모을 수 있었겠어? 열심히 해야 내게 되는 거라고. 어머님은 말이 안 통하셨어요. 무조건 근무 시간을 다 채워라였죠. 너무 서러웠습니다. 현대판 노예도 아니고 이게 뭔가요? 전 남편에게 말을 했지만 여전히 남편은 남의 편이었죠. 남편은 본인은 힘이 없으니 엄마 말을 들어라였습니다. 그래야 콩고물이 떨어진다고 말이죠. 너무 어리석어 보였어요. 본인이 노력해서 가정을 일궈 독립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나중에 시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에 현재에 너무 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절 화나게 했죠. 전 아이를 가진 만큼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어머님은 월급도 제대로 안 주시면서 일을 당당하게 시키셔? 임신해도 만삭때까지 무조건 하래. 어떻게 생각해? 내가 힘이 있냐? 뭐 엄마 말이 그런다면 그렇게 해야지, 안 그래? 그래도 요새 만삭이어도 일하는 사람은 하더라. 당신 진짜 어머님이랑 똑같구나? 아니면 당신도 어려서부터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자기 졸업하자마자 일했다며. 그래서 세뇌 당한 거 아니야? 보면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냐고. 그래도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게 월급은 제대로 줘야지. 애 낳아도 이럴래? 애 낳아도 계속 시부모님한테 의지하면서 살 거야? 당신 이제 아빠 된다는데 정신 차려.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지금 나 가르쳐?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아무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불만 안 가져. 꼭 너 하나만 그러더라. 내가 괜찮다는데 지금 네가 나한테 따지면 뭐 어쩔 건데.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마라 진짜. 정 떨어지니까 알겠어? 에휴. 지금이라도 지금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며 땅이며 문서 달라고 해. 어차피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아기 태어나면 독립하자. 뭐라도 하면 먹고 살 수 있어. 어? 나 정말 숨 막혀. 매일 일은 일대로 하고 눈치 보면서 돈 타고 이게 뭐야? 사람 사는 거야? 그런 말 마. 엄마가 알아서 더 불려주시겠지. 네가 우리 엄마 수완을 몰라서 그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남편의 말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당장이라도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뱃속의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바람에 참았습니다. 그리고 전 정말 만삭이 될 때까지 코피 터져가며 일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에게 일을 시키셨고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 주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조리원 10일이 저에게 가장 큰 휴가였습니다. 그마저도 시어머니는 3박 4일이면 몸조리는 끝난다고 하였지만
우기고 우겨서 10일을 예약했죠. 그렇게 아이를 낳고 조리원을 퇴소하던 날, 전 역시나 어머님 호출로 가게에 나가봐야 했어요. 핏덩이를 등에 업고 말이죠. 어머님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했어요. 그래, 몸조리는 다 했냐? 너도 참 너다. 우리 때는 하루 이틀만 몸 풀고 바로 나가서 일했는데 요즘 애들은 정신력이 글렀어. 네? 아, 어머니, 저 너무 지치네요. 오늘도 힘들게 나온 거예요. 자꾸 그런 정신력 운운하지 마세요. 제 친구들은 조리원에 보통 2주는 있어요. 누가 조리원 퇴소하자마자 아기 둘러엎고 일을 나오나요? 옛날이랑은 너무 달라요, 어머니.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됐고, 밀린 일에 산더미다. 너 없는 동안 직원을 쓸 수도 없고, 아주 내가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창고에 가면 재고 쌓였으니까 재고 좀 파악하고 진열 좀 해놔. 애는 죽어라. 먼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내가 업고 있을게. 아이고, 참나. 제가 없는 동안 제 일을 쌓아놨다고 하신 어머님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젠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집은 며느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현대판 노예가 필요한 거였구나. 월급도 떼먹고 아이 낳아도 바로바로 부릴 인력이 필요했구나라고 말이죠. 오히려 아이를 낳고 나니 우울증이 겹쳐 저는 더욱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나마 저녁에 일을 끝내고 와서 아이를 재우는 시간만이 유일한 저의 힐링 시간이었네요. 남편조차도 제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매일 시부모 눈치만 보는 남편. 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했던가요? 아이를 낳으니 이 아이만큼은 정말 제대로 모든 걸 누리고 살게 하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악착같이 일했죠. 그리고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아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해주고 살았어요. 그렇게 모든 삶의 의미를 아이로 초점을 두고 살고 있을 무렵 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다가오고 있었죠. 원래도 남의 편이었던 남편이 이제는 외박과 도박을 일삼는 것이 아니겠어요? 총체적 난국이었죠. 내가 이런 남자를 믿고 살아야 되는지 이젠 의심조차 들었습니다. 뭐 하나 믿고 의지할 데가 없는 기분이랄까요? 여보, 어제 어디서 자고 들어온 거야? 혹시 어제도 하우스 갔었어?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이제 아기 아빠인데 정신 차려야지. 언제 독립할래? 아무리 어머님 아버님이 물려주실 재산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도 자기 앞가림은 똑바로 해야 할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당신 활동적인 모습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진짜 내가 당신이란 남자 뭘 믿고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뭐가? 알아서 엄마랑 아빠가 돈 모아주실 건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남자가 좀 밖에 나가서 게임도 할 수 있는 거지. 넌 꼭 별거 아닌 문제를 심각하게 몰고 가는 경향이 있더라. 질린다 질려. 애 낳고 바가지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알아? 바가지라고 했어? 내 말이 틀리냐고. 어머님 앞에선 찍소리도 못하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나 당신 와이프야. 네가 돈 모아주냐? 우리 엄마가 돈 모아주는 거지? 나한테 스트레스 풀지 마. 병원 가보라고. 너 정신 문제야 그거. 남편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항상 제가 문제라는 식이요. 생각해보면 시집 올 때부터 잘못됐다는 생각부터 들었죠. 전 하루하루 낙이 없었어요. 그나마 정말 애 하나 곱게 자라는 것을 보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친정에 가서 하소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 실컷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싶었지만 365일 시댁 점포일을 해야 했기에
실수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시어머니는 저를 더 부려먹을 생각만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것이라며 저에게 당연히 일을 해야 한다며 다그치셨죠. 정말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놈의 애가 뭐길래 이혼하는 게 쉽지 않던지 지금 생각하면 조금 답답한 생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언젠간 남편도 내 고생과 마음을 알아줄 거라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리고 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 모습을 보며 위안을 삼았고요. 예, 내일은 거래처 가서 대금 결제 좀 해오너라. 물건을 띄웠으면 빨리빨리 입금을 해야지. 나 원참. 내일 갔다 오거라. 네, 거래처만 들리면 되죠? 그냥 오늘 다녀올게요. 용희 아빠 차 안 쓰니까 그거 타고 얼른 갔다 오죠 뭐. 그렇게 시어머니 심부름을 하려고 남편의 차를 타고 거래처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의 차를 타보니 못 보던 방향제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려니 하고 차를 한참 타고 가던 중 조수석 아래쪽에 반짝반짝거리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급히 차를 세우고 이게 뭐지 하고 주워보니 웬 여성의 귀걸이였네요. 생전 귀걸이를 안 하기도 하고 왜 여기에 떨어져 있나 싶기도 하여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죠. 그때까진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였어요. 거의 붙어서 일을 하기도 하고 대부분 친구들도 누군지 다 알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들은 의심 가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게 거래처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대금 결제를 하려고 들어갔죠. 결제를 하고 나가려는 순간 거기 직원이 저에게 한마디 했어요. 그 말이 저에겐 큰 의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오셨네요. 주말에 사장님이랑은 데이트 잘 하셨어요? 사장님이 급하게 가길래 어디 좋은 데 가시나 했는데. 네? 데이트요? 주말에 우리 그 일을 만났어요? 어디서요? 데이트 갔긴 했는데 거기가 어디였더라? 신촌 쪽에서 봤잖아요. 거기서 사장님 뵈서 반가웠는데 사모님도 같이 오셨다길래 인사드리려 하다가 급하게 가시길래요.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은 주말에 신촌 쪽에서 저와 데이트를 한다며 후다닥 갔다고 하였죠. 그 말을 듣고 나니 한 번 시작된 의심은 멈출 수 없었어요. 설마 아니겠지. 도박과 외박은 일삼았어도 간이 콩할 만한 사람이었기에 무언가를 주체적으로 하진 않았겠거니라고 생각한 제 탓이 컸던 걸까요? 너무 남편을 믿은 걸까요? 그날 전 집에 와 남편을 추궁하였어요. 오늘 거래처 갔었는데 대수 씨가 그러더라? 자기 주말에 신촌에서 봤다고. 나랑 있었다고 했다며? 왜 그랬어? 뭐? 그냥 갑자기 왜 오셨냐고 하니까 자기 말이 나와버렸지 뭐. 그냥 진수랑 그날 게임방 갔었거든. 근데 거기 직원한테 게임방 다닌다고 할 수 있냐? 그래도 사장님 하는 사람 앞에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나한테 지금 따지는 거야? 아니, 따지는 건 아니고 물어보는 거지. 혹시나 해서 자기가 신촌까지 갈 일이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알겠어. 너 의심 같은 거 하지 마라. 매력 떨어진다. 가뜩이나 없는 매력 의심하기 시작하면 정도 떨어지니까 알겠어? 뭐? 바람 피운 놈이 성낸다더니 웬 오바야? 그리고 이 귀걸이는 뭐야? 당신 차 조수석에 떨어져 있던 건데 웬 귀걸이야? 그게 뭐지? 모르겠는데. 네 거 아니야? 난 모르지. 내 차 조수석에
너 말고 앉을 사람이 누가 있다고? 너무 당당한 남편의 말에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전 개의치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조금 더 의심했어야 했지만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당연히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의 지나가는 에피소드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저는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점포에서 야근을 하는 날이었어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며 야근을 하는데 그날은 제가 야근을 하는 날이었어요. 남아있던 재고조사도 할 겸 물건들도 좀 정리도 하고 그렇게 쉬엄쉬엄 야근을 하였죠. 그러다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가게에 들어오는 인기척 소리에 놀라 잠이 깼어요. 그리고 조금은 두려운 마음에 몸을 숨겨 그 일행들을 보고 있는데 저희 가게에 오래된 직원들이었어요. 얼큰하게 취해 잠시 뭘 가지러 들어온 거였고요. 그러려니 했지만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된 순간 40살 내 인생에 천지개벽할 대박이 터졌습니다. 참 사모님도 안타깝긴 하지. 어렸을 때부터 시집와서 내가 보기엔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일하는 것 같더라고. 짠돌이 영감이랑 할머니가 어디 남한테 돈 줄 위인이냐? 그저 며느리랍시고 부려만 먹는 거지. 그렇다고 남편 놈이 제대로 된 거면 말을 안 하지. 아유, 그러니까. 아니, 요새 밤낮 다른 여자랑 눈 맞아서 돌아다닌다며? 할마씨도 알고 있더구만. 은근히 영감이랑 할마씨가 인정했나봐. 그럼 사모만 모르는 거? 아니 어떻게 그래? 평생 몸 바쳐서 일했는데 공은 안 주고 부려만 먹고 버림받는 거야 그럼? 누가 아니래. 아마 그렇겠지 뭐. 나중엔 아무것도 없이 쫓겨날 거라니까. 아주 노랭 영감이랑 할맛이. 그리고 아들까지 똑같아. 그리고 나중에 남자 하나 물어다가 아마 엮어서 쫓아낼 거래지? 나 진짜 할맛이 얘기 듣고 놀라가지고.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다고? 와, 진짜 너무한다. 아니, 어쩜 그러냐? 사모만 불쌍하지 참. 애 하나 보고 사는 건데 그렇게 남자였고 쫓아내면 애를 보여주겠어? 직원들의 말은 이러했어요. 남편이 저 몰래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고 공공연하게 저만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심지어 시부모님들도 알고 계신다였죠. 아마도 제가 쫓겨날 거라며 평생 염전 노예처럼 일만 하다가 쫓겨날 것 같다 불쌍하다 그런 내용. 그리고 웬 남자 하나를 엮고 저와 같이 내보내겠다고 하는 내용까지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제 뒤통수 칠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26살에 시집와서 40이 될 때까지 임신하고 딱 10일 쉰 거 외에는 제 몸 다 바쳐 일했건만 돌아오는 건 버림받는 거라뇨.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가 막히고요. 처음엔 이가 덜덜 떨릴 정도로 사지가 떨렸어요. 진짜 바람 피운 게 맞는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었죠. 내가 너무 믿었구나. 그동안에 숱한 증거들을 흘렸는데 왜 그냥 넘어갔을까 기가 막히더군요. 근데 역으로 바꿔보니 대박이더라고요. 그동안 가스라이팅을 하도 당해 이제 이것조차 잘못된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걸 제대로 이용하여 너네 코를 납작하게 해주마라는 계획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저에겐 대박 같았네요. 그렇게 전 직원들을 포섭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일할 때 평판이 좋았던 저라서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었죠. 다 알아요. 대충 내용. 두 분 하시는 얘기 들었어요. 야근하는 날. 뭐 충격이긴 한데 애초에 기대도 없던 사람들이라 오히려 이 기회로 엿이라도 먹이려고 해요.
제가 뒤통수 당하기 전에 제가 먼저 치려고요. 여러분들이 저 도와주셨다는 건 비밀로 할게요. 아이고, 사모님, 죄송해요. 저희가 진작에 미리 말을 해드렸어야 했는데, 뻔히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쉽게 나서지 않았네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쉽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 알아요. 일단 남편의 외도 증거 먼저 잡을 거예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그동안 여기 세금 장부 조작한 거랑 제 임금 체불한 거 싹 다 가지고 가서 고소할 거예요. 전 오히려 좋게 생각하고 있으니 제 걱정은 안 해주셔도 돼요. 뭔가 마음이 헛헛하면서 가벼웠어요. 14년 종살이가 이렇게 끝날 줄이야. 남편이 가벼운 사람이어도 믿고 한편으론 아이 아빠로 믿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내 뒤통수 칠 생각만 하였다는 게 너무 큰 충격과 배신이었죠. 하지만 모든 걸 알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일단 외도 현장부터 잡았습니다. 직원들이 항상 일정한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남편이 자리 비우는 시간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날 제가 뒤를 캘 수 있었어요. 역시나 뒤를 캐보니 아주 젊고 예쁜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오빠, 언제 이혼하는 거야? 곧 한다면서. 어머님도 나 싹싹하다고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던데. 진짜 그거 다 오빠 거 되는 거야? 아, 당연하지. 아들이 나 하나라. 엄마 아빠께 다 내 거지 뭐. 아직 귀에 엿보고 있어. 남자 하나 붙여서 쫓아내야지. 그래야 애 핑계도 못 댈 거 아니야. 어차피 아들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키워주실 거고. 너랑 나랑은 꽃길만 걸으면 돼. 걱정 마. 이왕이면 아들도 줘버리지 그래? 우리끼리 새로 낳으면 되지 않아? 볼 때마다 불편할 것 같은데 남의 애잖아. 안 돼요 그럼. 너 애 핑계로 우리 재산 슬쩍 뜯어가려고 이리저리 기웃거릴 수도 있다고 애 엄마가. 아주 싹을 잘라야 돼.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카페에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 두 문애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카페를 갔다가 방도 잡아 들어가더군요. 매주 금요일 이 시간만 되면 저만 모르게 밖에 나가 이짓거리를 했었을 생각을 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더 큰 복수를 위해 참았죠. 그리고 전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임금체불 내역들, 시부모님의 가계장부, 그리고 남편의 외도, 제 말을 들은 변호사님은 한참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어떻게 14년을 참고 살았냐고 말했죠.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처음엔 잘못된 건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그 집에 스며들었기 때문이죠. 14년 중 딱 10일을 쉬고 일했는데 제 손에 주어진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어요. 모든 돈 관리를 시부모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변호사님은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 그리고 그동안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모두 다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혼을 한다면 친권, 양육권 또한 저에게 넘어올 확률도 높다고 말했죠. 전 변호사님의 말에 삶의 희망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댁과 싸울 준비를 했죠. 아니 너 뭐 하는 거냐? 오늘 하루 종일 어디 돌아다니길래 일도 내팽개치고 집에 밥도 안 해놓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뭐라고요? 지금 저보고 정신이 있냐고 했어요? 그럼 어머니는 정신이 어디 가셨길래 애 아빠 바람 피우는 꼴을 눈 감아 주셨는데요? 어머머머, 얘 뭐라니? 지금 너 약 먹었냐? 무슨 헛소리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니? 바람이라니? 용이야범이 무슨 바람이야? 다 알아요. 지금 바람나고 어머님 저한테 남자 붙이려고 한 사실도요. 이게 언제까지 비밀이 될 줄 알았어요? 뭐? 아니 얘가
오늘 뭘 잘못 먹었나? 너 꿈꿨니? 왜 이래 정말? 난 네가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법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어머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26에 시집와서 지금 40이 다 되도록 어머님 아버님 하라는 대로 일만 했어요. 아들 낳고 제가 뭘 사치를 했나요? 아니면 돈을 빼돌렸나요? 제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배신을 당해야 하나요? 그래,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너 볼 거 뭐가 있니? 뭐 가게에서 일하는 거? 그거 당연히 할 일이고 아들 낳은 것도 뭐 너 혼자만 아들 낳았냐? 재민이가 만나고 있는 애는 누구네 집 딸인 줄 알아? 우리 재민이 그 집에 장가 가면 이 점포들이 뭐야? 더 큰 걸 손에 넣을 수 있는데 안 그래? 너 이 집에서 고생한 거 다 알지만 그냥 물러나 죽어라. 이왕 알게 된 거 그냥 조용히 나가. 미쳤어요? 몸만 나가게? 내가 이 집에서 개고생한 게 14년이야. 바람도 모자라서 날 매도하려고 했는데 이걸 내가 가만히 넘어갈 것 같아? 용의는 당연하고 내가 개고생한 거 다 챙길 거니까 두고 봐. 이대로 절대 못 넘어가니까 두고 보라고. 전 시어머니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집에 있는 모든 짐을 바리바리 쌌습니다. 그리고 아들만 챙겨 집을 나왔죠. 당장 갈 데가 없어 친정으로 가 집을 알아보고 이혼 준비와 재산 분할, 그리고 임금 체불에 대한 소송,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이걸 보내자마자 남편 측은 난리가 났어요. 생각보다 재산이 많았던 남편이었기에 저에게 분할해줄 재산은 어마어마했죠. 길길이 날뛰고 집에 찾아왔어요. 너 미쳤냐? 지금 내 뒤통수를 이렇게 쳐?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올라간다더니 안 그런 척하면서 지금까지 이럴 계획이었던 거야? 너나 잘해. 네가 지금 계획한 건 뭐고? 멀쩡한 나 불륜녀 만들어서 쫓아낼 계획은 뒤통수 아니고? 너랑은 이제 할 얘기 없어. 법정에서 해. 아이 이걸 진짜? 그냥 조용히 물러나. 용이 데리고 가게 해줄 테니까 돈은 포기해. 그러면 깨끗이 이혼하고 끝내자. 인간 말종 같은 놈. 애보다 돈이 더 중요하지 너는? 평생 지 엄마 품에 숨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 천치 같은 놈. 너를 믿고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미쳤지. 지난 일 후회하면 뭐 하겠냐마는.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끝내. 너 탈탈 100개 먹고 끝낼 거야. 이 말을 남기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역시나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모든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분할받았죠. 욕심 없이 자식 하나 보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창고에서 나눈 직원들의 대화를 엿들은 이후에 이렇게 홀로서기를 할 수 있었어요. 참으로 어리석게 살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저 시어머니 말이 법인 줄 알고 살았으니까요. 아마 남편의 외도가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그 고생하며 살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나 합니다. 지금은 아들을 데려와 살고 있어요. 재산 분할이 꽤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아쉽지 않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대박이 아닐까 해요. 그때는 몸도 고단하고 마음도 참 고단했거든요. 아들만 잘 클 수 있다면 미덕으로 여기고 살려고 했으나 얼마나 어리석었던 일이었는지 새삼 깨달아요.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일상이 소소하게 많이 있는 것도 놀랍고요. 지난 14년 동안 하지 못했던 문화생활도 즐기고 있고 제가 하고 싶었던 제빵 과정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조그맣게 제과점을 하나 해볼까 하거든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제 친구들도 요즘 시대에 놀랍다고 하지만 이혼이 흠도 아니고 이젠 모든 걸 훌훌 털고 제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후회되는 과거가 있으신가요? 과거는 잊고 새천년 새 출발 한번 해보세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제가 겪은 일에 대해 사연을 신청할지 말지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또다시 터진 사건이 고민 없이 글을 쓰게 만들었네요. 여러분들께서도 분명 공감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남편과 결혼 생활 2년 이후 문제가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돈 때문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결국 이혼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 필터를 거르지 않고 직설적으로 돈을 요구하셔서 많이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서로에 대한 감정에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죠. 내가 그동안 제대로 된 거 하나 물으려고 얼마나 오랜 기간 참아왔는지 아니? 온갖 유혹 다 뿌리치고 노른자 땅에 내 집 하나 마련하려고 정말 많은 세월을 인내한 결과 이번에 원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단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곳이 너무 과열 지역이다 보니 평당가가 꽤 비싸더라고.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이 그렇게 부유한 것도 아니라서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모자랄 것 같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너희 사돈어른께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대출을 받기에는 솔직히 이자 부담도 있고 너무 아깝잖아. 무이자로 딱 7억 정도 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갑자기요? 가족끼리 그렇게 큰 돈이 오고 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냥 대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돈보다 가족이 우선 아니니? 너희 사돈분들 이참에 소도 좀 팔고 자금 마련되면 내가 한번 찾아뵙겠다고 전해드리거라. 장인어른 돈 많으시잖아. 한우 농장도 엄청 크게 하시는데 그 정도 자금은 만들어주실 수 있잖아. 우리가 한두 번 얼굴 볼 사이도 아니고 앞으로 평생 봐야 하는데 7억 때문에 얼굴 붉히면 되겠어? 당신이 옆에서 힘 좀 써봐. 이럴 때 우리 부모님께 점수도 좀 따면 얼마나 좋아? 쓸데없는 이자 나가는 게 얼마나 아까워.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 항상 나한테 하신 말씀이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절대적으로 금기시해야 된다고 하셨거든. 좋았던 관계까지 깨질 수 있다고 하셨어.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부모님께 7억을 빌려달라는 것도 좀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 말도 꺼내지 않겠다는 거야?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니? 앞으로 천천히 갚아나가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니? 좋게 웃으면서 얘기할 때 우리 부탁을 들어주는 게 좋을 거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사돈분들께 전화해봐라. 시부모님께서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얼굴을 붉히면서 왜 전화를 하지 않냐고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이유를 설명했지만 제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몇천만 원도 아니고 7억을 빌려달라는 건 그냥 아파트 한 채를 사주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걸 저희 부모님께서 들어줄 이유는 없었어요. 제가 전화를 하지 않고 버티기 시작하자 결국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우리가 그 돈을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자 없이 갚겠다는 건데 지금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되든 안 되든 일단 전화 한 통 하라니까. 좋게 좋게 얘기하면 대충 알아먹어야지. 앞으로 결혼 생활 힘들어지고 싶은 거니? 장인어른, 잘 지내셨어요? 줘야 잘 지내줘. 이번에 저희 부모님 청약 당첨되신 거 알고 계시죠? 아무래도 그곳이 투자 가치가 높은 편이라 분양가도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금이 많이 부족해서 대출을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이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인어른께서 한우 농장을 하시니까 사위를 봐서라도 자금 좀 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괜찮으세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천천히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차라리 대출을 받는 게 서로 부담이 없을 것 같네. 고민도 없이 이런 말을 바로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가족끼리 통고래는 절대 해선 안 될 금기 사항이고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가족들 간의 통고래 때문에 인연까지 끊고 돌이킬 수 없는 사건들까지 일어나는 걸 정말 많이 봐왔었다. 얼마가 됐든 속 편하게 대출받아서 갚아나가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말에 얼굴 좀 보게 내 딸이랑 잠깐 내려오도록 하게. 사돈어른,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 빌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죽 급했으면 도움을 받겠어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서로 얼굴 붉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속 시원하게 빌려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좋은 가족관계 유지하면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저희 좀 도와주세요. 7억만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돈 문제는 단호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방금 7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까지 큰 돈이 현금화되어 있지 않아요. 계속 돈 얘기하실 거면 이만 끊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시 돈 문제로 전화 안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빠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저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남편과 시부모님께선 당연하게 빌려주실 줄 알았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많이 당황하셨고 결국 저에게 모든 화살이 돌아오고 말았네요. 순식간에 안 좋아진 분위기는 저를 더욱더 압박해 나가고 있었어요. 시모는 앞으로 시집 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나서셨습니다. 시부는 저를 째려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남편을 따로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한참의 시간 동안 들어오지 않던 남편은 집으로 다시 돌아오자마자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온갖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죠. 돈이 없으면 내가 말을 안 해. 충분히 얼마의 재산이 있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대놓고 우리 가족을 무시해? 부모님께서 이번 일로 장인어른한테 정말 많은 실망을 하셨다고. 가족 모두가 잘 되면 얼마나 좋아?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당신 가족만 좋은 거지. 우리 부모님이 혜택 보는 건 하나도 없으시잖아. 내 말이 틀렸어? 몇천만 원도 아니고 어느 누가 가족이라고 7억을 바로 빌려줄 수 있겠어. 솔직히 일반 서민들 중에 7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터무니없는 조건이고 빌려주고 안 빌려주는 건 우리 부모님 마음인데 그걸 왜 강요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렇다고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가끔 친정에 갔다 오자고 몇 번이나 부탁하고 얘기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우리 집안일에 관심이나 가지고 있었어? 아버님 어머님도 솔직히 몸보신하고 싶으실 때 우리 아빠 가게 가셔서는 소고기 왕창 드시고 단 한 번도 직접 결제한 적 없으시잖아. 그런데도 불만 한 번 표하지 않으셨는데 정작 당신이랑 아버님 어머님은 계속 우리 집안에 바라기만 하잖아? 내가 이런 문제로 몇 번이나 부모님께 불만을 털어놓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야. 하지만 아빠는 가족이라는 명분 하나 때문에 음식값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잘해주시려 하는데 그런 노력은 조금도 보려하지 않고 7억을 안 빌려줬다고 지금 이 난리를 피워? 우리 아빠가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닌데 돈을 빌려주지 못한다고 왜 죄송하다는 말을 하셔야 되는 거지? 죄송하다는 말은 시부모님께서 해야 옳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 빌려주셨잖아. 돈 때문에 사람 본성이 나온다더니 우리 가족 잘 챙겨주는 척 하시면서 정작 돈 얘기 나오니까 급하게 끊으시는 거 당신도 옆에서 봤지? 나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장인 장모님께 사위로서 다가가지 않고 남처럼 행동해야 되겠다. 이게 바라시는 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지.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남편은 자신의 집안이 잘못한 건 조금도 없다며 무조건 저희 가족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온갖 막말을 퍼부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속이 좁은 사람인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청약이 당첨되고 나서 저에게 부쩍 잘해주시더니 전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고 속보이는 행동들이 더욱더 실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는 냉전이 흘렀고 시부모님은 더 이상 저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변하는 건 하나 없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을 표출하고 있었네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퇴근하던 날 마감이 늦어져서 좀 늦게 집에 도착을 했는데 짐가방 하나가 현관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뭔가 싶어 확인을 해보니 제 옷가지들이 가방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싶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는데 남편이 비밀번호까지 바꿔놨는지 들어갈 수가 없었고 집 안에서는 시부모님의 목소리까지 들려오고 있었네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어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집 안에 있는 남편과 시부모님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결국 참다 못한 저는 화가 너무 나서 열쇠 수리공을 부르겠다며 소리를 지르자 그제서야 남편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진 않더라고요.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면서 남편을 밀치고 들어가려는데 시모가 현관문 앞으로 다가오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집은 내 아들 명의로 태워 있는 집인데 누가 출입을 하는 것도 내 아들 마음 아니겠니? 우리가 이런 짓 하는 게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군데 그래? 들어오고 싶으면 너희 사돈께 얘기 좀 잘 해보던가. 정말 유치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뭐가 달라질 줄 아세요? 짐까지 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대로 가면 되는 거죠? 얻을 게 없는데 뭐하러 너를 데리고 사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돼지 목에 진주를 걸고 있는 거지. 돈도 버는 사람이 벌 줄 안다고 맨날 시골에 박혀서 소나 키우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 돈이 불어나겠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앞에서 사라져라.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 제 마음이 확고해지네요. 어떤 마음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됐으니까 이 사람이랑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가 아쉬워서 쩔쩔매야 하는 거죠? 저도 더 이상 미련 없으니까 그만할게요. 너 지금 정말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나랑 지금까지 결혼 생활했던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라고.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 생활한 게 몇 년인데 너는 그런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지금 당신이랑 아버님, 어머님께서 하신 행동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니? 누가 잘못을 했는지 뻔히 아는 내용인데 나한테 하는 행동을 봐봐.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가방에 짐을 싸서 밖으로 내놓고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바꿨는데 나보고 이혼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냐고? 누구보다 실망한 사람이 나야. 조만간 법원에서 만나도록 하자. 잠깐 기다려봐라.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했겠어? 가족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단호하게 거절을 하니까 그런 점들이 서운하게 다가와서 그러는 건데 좀 이해해주면 안 되니? 일단 들어와서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더 이상 대화 자체를 섞고 싶지 않아 집 밖으로 내놓은 제 짐을 가지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인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차라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죠. 제가 등을 돌리고 나오자
남편은 저에게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저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남편을 남은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 걸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친정으로 와버린 저를 보신 부모님께서도 많이 당황하셨고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드리자 부모님께서는 화가 많이 나셨네요. 결국 이 문제는 상당히 커지게 되었고 며칠 뒤 부모님께서 저를 데리고 남편과 만나기로 결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서울에 건강검진을 사전에 예약해 놓으셨기 때문에 남편과도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생각을 가지고 계셨죠. 부모님께서도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셨어요. 그렇게 약속된 장소에서 저희는 남편을 따로 만나게 되었고 상당히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그동안 서운했던 부분들에 대해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계시던 부모님께서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으신 것 같았죠. 몇 시간 동안 서로의 안 좋았던 감정들에 대해 털어놓았는데 시부모님께서 남편 집으로 들어왔는지 전화가 왔길래 상황을 설명한 뒤에 모두가 남편 집에 다시 모여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네요. 역시나 예상했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얼굴 뵙고 대화를 나누는 게 전화 통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네요. 솔직히 저희가 오죽했으면 그 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겠어요? 사정이 안 좋은 만큼 대출 받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데 어느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죠. 도대체 저희 집안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안도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억이라는 돈을 빌려드릴 만큼 여유가 있지 않은데 무작정 달라고만 얘기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도 많이 당황스럽고 서운하죠. 그리고 그곳이 투자 가치가 높다는 건 잘 알겠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자금이 뒷바탕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돈도 없이 무작정 청약이 1순위에 도달한다고 해서 아무런 계획 없이 넣었다가 당첨이 돼서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잖아요. 미리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다면 저희한테까지 손을 벌릴 필요는 없으셨겠죠. 어찌됐든 제 딸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사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혼을 하더라도 정리할 건 깔끔히 정리하고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부모님의 표정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한테 상처되는 말과 행동들에 대해 사과를 하라는 건데 상당히 안이 꽂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어차피 이혼을 하는데 왜 사과를 해야 하냐면서 얼굴을 붉히셨네요. 그 모습들을 보는데 시댁 식구들이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청약 당첨된 아파트 하나 잡아서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내려낸 욕심이 너무 보였고 집안 사정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달려든 모습들이 가족 간의 불화를 더 크게 만들고 말았네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가족과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다며 먼저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방에 있는 짐을 챙겨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제 어깨를 잡으며 돌려 세웠어요. 그리곤 저를 보며 건넨 한마디에 더 이상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자고 갈 건 아니지? 장인 장모님까지 함께 주무실 생각이면 나는 곤란한데. 아까 엘리베이터 탈 때 봤지? 장인 장모님 몸에서 죽사 냄새가 올라오니까 여기 아파트 입주민이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잖아. 솔직히 지금 집안에 축사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다고. 괜히 쓸데없는 소문 퍼져서 집값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 근처에 숙박업소 싸고 좋은 데 많거든. 저기 골목으로 들어가다 보면 여인숙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노숙자들 숙박하는 곳인데 어차피 다음날 검진 받으러 병원에 가신다며.
그럼 대충 눈만 붙이면 되는 거잖아? 1인당 2만 원 정도 한다니까 당신까지 합쳐서 6만 원이면 되겠네. 이 집을 팔아서 우리 부모님 아파트에 넣을 거거든. 어차피 이 아파트는 내 거니까 알아서 해도 되는 거잖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으면 이제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 당신 짐도 빠른 시일 내에 빼줄 수 있지? 내가 당신처럼 쓰레기 같은 놈이랑 여태껏까지 살았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 우리가 언제 당신 집에서 자겠다고 했어?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부모님을 여인숙으로 모시라고? 아무리 이혼을 앞두고 남이 될 거라곤 하지만 기본적으로 도리는 해야지. 우리한테 그동안 얻어먹은 것들만 해도 금전적으로 따지고 들면 얼마나 많은데 몸도 안 좋으신 우리 부모님을 2만 원짜리 여인숙에 모시라고? 이혼하는 순간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남편에게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무리 이혼을 한다 해도 2만 원짜리 여인숙이 있다면서 그곳에서 자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남편과 한 공간에서 잠을 청할 생각도 없었지만 부모님 몸에서 축사 냄새가 난다고 집값 떨어질 걱정을 하는 남편의 모습에 너무 정 떨어졌었네요. 결국 저희가 돈을 해주지 않으니 이혼을 결정한 건 자기 부모님 청약 당첨된 아파트 중도금 내려고 집을 처분하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대출은 받고 싶지 않고 돈은 마련해야 되는데 당장 돈이 나올 곳이 없으니 자기 아들 집이라도 빼서 넣고 싶었던 거겠죠. 그만큼 시부모가 당첨된 아파트는 투자 가치가 높게 측정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결국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멋대로 결정하고 막 나가는 모습들이 치가 떨릴 정도로 싫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2번 다시 마주치지 않길 바랐어요. 남이 됐으니 엮일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저희 가족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새로 생긴 주상복합 아파트 용지에 고깃집을 오픈 준비를 하게 되셨고 함께 일할 직원을 뽑기 위해 면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저와 엄마가 식기를 정리하고 있던 사이 밖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상당히 안 좋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엄마와 함께 주방에서 나온 순간 절대로 얼굴을 보고 싶지 않던 전 남편이 저희 앞에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엄마와 저는 전 남편을 보고만 있었네요.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정말 아버님이 여기에서 식당 오픈 준비를 하고 계실지 몰랐습니다. 사람은 인연이라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만나게 될 줄 알았겠어요? 마침 잘 됐네요. 저도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일자리를 구하는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지? 설마 우리 식당에서 일할 생각은 아니지? 그 난리를 쳐놓고 이혼까지 했는데 무슨 염치를 우리 부모님 밑에서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럴 이유 전혀 없으니까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 우리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지금 상당히 많은 빚에 시달리고 있거든.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을 시켜달라는 건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당신 집안의 사위이자 남편이었다고. 아버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근무하던 곳에서도 퇴사 처리되는 바람에 일자리를 구할 곳이 없거든요. 밀린 대출 이자랑 원금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계획했던 것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저희 부모님께서 빚 좀 갚아보겠다고 청소일을 하게 되셨는데 계단 물 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져서 2분 다 구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에 누워 계신 상태세요. 무리하게 입주는 했는데
앞날이 걱정이네요. 저는 부모님께 집을 처분하자고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더 오를 예정이라고 절대 처분할 생각이 없다고 하세요. 그러니 저라도 돈을 갚아나가야 하잖아요. 저희 사정이 많이 안 좋은 만큼 아버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도와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과거의 사이였는데 월급은 두둑히 챙겨주실 거죠? 내가 자네를 왜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로도 불편한데 뭐하러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자네를 데리고 식당을 운영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겠네. 우리가 자네를 차버린 게 아닌 자네가 우리를 차버렸으니 조금의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고 곧 식당을 오픈하는데 직원들의 상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 그런데 자네의 상태는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혹시 자네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시고 있는 거야? 온몸에서 술이 쩐 냄새가 나는구먼. 이런 몸 상태로 뭘 하겠다는 거야? 괜히 영업 방해하지 말고 그만 나가주게.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자네를 받아줄 일은 없을 걸세.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부탁까지 하는 건데 어떻게 고민도 하지 않으시고 결정하실 수 있는 거죠? 일을 시켜주실 때까지 절대 나가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영업방해가 뭔지 보여줘요? 그냥 이 자리에 드러눕겠습니다. 남편은 과거에 제가 알고 있던 사람보다 더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부모님께서는 이미 폐인이 되어버린 남편을 보고 한숨을 내쉬면서 경찰에 영업방해죄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난리를 치다가 경찰에게 연행이 되었지만 문제는 다음 날엔 전 시부모와 함께 저희 식당을 찾아왔네요. 시모는 휠체어에 타고 있었고 시부는 허리에 복대를 한 채 목발에 의지해선 힘겹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신없이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피해를 보게 되자 아빠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리셨어요. 돈 날 곳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은 빈대처럼 붙어서는 절대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식당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었고 경찰의 도움으로 겨우 상황을 마무리 지었지만 그 사람들은 조만간 또다시 찾아오겠다며 저희를 괴롭히려 하고 있네요. 경찰에게 접근 금지 신청을 하게 되었고 건물을 관리하고 계신 경비 아저씨께 부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집에 들어가 유지조차 하지 못하면서 끝까지 잡고 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무식한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저희 식당은 오픈을 한 상태이고 문제없이 장사가 잘 되고 있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매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희 건물 앞에서 경비가 막아서자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괜히 저희 때문에 경비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 식당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해 드렸었네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건지 걱정이에요. 경비분께서 하신 말을 들어보면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집을 어쩔 수 없이 처분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네요. 하루빨리 그 사람들이 저희 눈앞에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될 줄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돈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에 금이 간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의 관계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집안의 엄마이자 시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택은 자신의 삶을 평생 동안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중간에 기로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고, 최후의 결정을 하게 된 이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사연을 부디 들어주시고 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한마디를 해주시거나 만약 그렇지 못한 사연이라고 생각되시면 따끔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며느리를 저희 집에 받아들이고 결혼까지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집안의 분위기가 정말 달라지게 되었고 아들이 며느리 하나는 잘 선택한 모습에 보기 좋았습니다. 저희 가족을 정말 잘 챙겼거든요. 결혼하자마자 명절이 바로 다가와서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실은 내색 하나 없이 제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와서 명절 음식을 만들기 위해 온갖 재료를 다 사가지고 양손 가득히 아들과 함께 왔더라고요. 무슨 장까지 전부 봐오고 그래.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결혼 시작하자마자 너무 힘쓰는 거 아니니? 이러다 몸살 나겠다. 어머님 몸도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집에서 명절마다 준비했던 음식 위주로 장을 좀 봐왔어요. 만약 필요하신 재료 있으시면 남편 시켜서 금방 다녀오라고 하면 되니까 정리하는 동안 좀 쉬고 계세요. 그래요. 좀 쉬고 계세요. 이럴 때 며느리 도움 받는 거죠. 명절날 같이 음식 만들고 말동무해줄 며느리가 생겨서 엄마는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부리시면 안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옆에서 엄마가 시집살이 시키는지 지켜볼 거예요. 내가 왜 우리 새아가를 시집살이 시키겠니? 도와주고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걸. 명절 때마다 다리가 얼마나 쑤시던지. 예전에 내가 겨울에 미끄러지면서 발목이 골절됐었는데 그게 평생 가더라고. 그래서 후유증이 심해서 장 보는 게 걱정됐었는데 정말 고맙다. 내가 준비하는 동안 좀 쉬고 있어. 천천히 하자꾸나. 며느리는 워낙 부침성이 좋아서 집안의 분위기는 밝아졌고 결혼 전에 아들만 집에 왔을 때와는 다르게 시끌벅적한 게 확실히 집안에 여자가 있어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느낌에 저 또한 기분이 들떠 있었고 며느리에게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었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거운 명절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명절 외에도 여러 가지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먼저 두 팔 걷어붙이며 나서서 일을 처리해 주었어요. 워낙 똑똑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모든 걸 순조롭게 해결해 주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항상 만날 때마다 저런 여자 없으니까 정말 잘해야 한다며 서로 의견 충돌이 있다고 해도 먼저 양보하고 여자가 하는 말이 더 현명하니까 며느리의 말을 잘 따라주길 바랬습니다. 그래야 집안에 평화가 온다는 걸 저는 먼저 경험했거든요. 저희 남편은 워낙 감정적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했기 때문에 남들의 말에 금세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서 뒤에서 제가 항상 잡아줬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려 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자존심이 엄청 강했거든요. 조언만 해주고 좀 더 좋은 방향 쪽으로 얘기해 준 것뿐인데 자기를 가르치려 든다며 남자가 하는 일에 여자는 빠지라는 식으로 뭐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하는 말을 안 듣고 고집부려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술을 먹고 뜯어 말리지 않았다면서 집안이 난리가 날 정도로 화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 때문에 항상 아들에게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며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뒤에서 지켜보는 제가 다 뿌듯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잘 지내고 계세요? 요즘 어머님 얼굴 안 본 지 오래돼서 그런지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래? 그럼 조만간 얼굴 한번 보면 좋지. 그런데 이 시간에 웬일이니? 지금 한창 일할 시간 아니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직 큰일은 아닌데요. 요즘 남편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서요. 저에게 말도 안 하고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도통 알 수가 없어서요. 분위기도 바뀌었고 매일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별일 없어서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 같아 지켜보고 있거든요. 혹시 어머님은 알고 계신 게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나도 요즘에 우리 아들이랑 통화를 한 적이 없어서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겠네.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마.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혹시나 궁금해서 전화드린 거예요. 괜히 제가 물어보라고 했다는 말이 들어가면 기분 상해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별일 아닐 거예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아들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말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와 결혼하기 전에 오로지 일밖에 모르던 아들이 딱히 사고를 칠 것 같진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워낙 현명하기 때문에 잘 대처해 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도 완전 무관심한 것보단 어느 정도 신경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들과 통화를 하면서 별일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고 별일 없다며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목소리를 듣자마자 큰일은 아니구나 생각하며 며느리의 걱정을 그냥 넘겼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오래간만에 주말에 얼굴 볼 수 있는 시간이 맞아 모두 함께 모여 외식을 했는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되었고 아들과 며느리가 평소와 다름없이 웃고 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밝은 모습 뒤에 그늘이 있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화장실을 간다고 말을 꺼내는 순간 저도 같이 갔다 오겠다며 자연스럽게 며느리와 단둘이 대화를 시작했어요. 일로 좀 와봐라. 너 저번에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거야? 너희들 지금 뭔 일 있는 거지? 다른 사람 다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 세아가 너 얼굴 딱 봐도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이 가는데 둘이 심각하게 싸웠니? 솔직하게 털어놔봐. 어머님, 그게요. 그이가 아무래도 조만간 사고를 칠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말렸는데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지금 사업한다며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고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도저히 사장 밑에서 일하는 거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며 지금 퇴사까지 밟은 상태예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아직 말을 안 해서 저도 잘 모르는데요. 오랜 기간 준비한 것도 아니라서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사업? 그놈이 사업을 한다고? 사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아나? 우리 남편도 사업한다고 했다가 집안 쫄딱 말아먹고 빈털털이 돼서 이렇게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는지 알아? 그런데 그 길을 뒤따라 가겠다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네. 거기에다가 퇴사까지 했다고?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봤나?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세아가 너와 충분히 대화하고 결정하라고 했거늘. 엄마 말을 개똥으로 하는구나.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따끔하게 혼쭐을 내도록 하마. 어머님, 지금 그렇게 가시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일로 바친 거밖엔 안 되잖아요. 저희들 관계가 좋게 해결이 돼야 지금의 상황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제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며느리는 자신이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최대한 저희에게까지 피해를 주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난 건지 며느리에게 자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상황이 돌아가는지 물어봤어요.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 같다며 남편도 최대한 신중하게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지혜롭게 헤쳐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간간히 아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별일은 없는 건지 물어보았고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지켜보며
둘은 제발 행복하길 바라며 매일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에게 갑자기 전화 와서는 밝은 목소리로 생각지도 못한 임신 소식을 알려주면서 양가 집안 경사가 났고 며느리의 몸을 생각해서 좋은 음식 많이 만들어 집들이 할 때 빼고 처음으로 며느리 집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놀래주려고 전날에 준비해서 당일 전화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냐고 물어보니 별일 없어서 집에 들어갈 것 같다는 말에 저는 보자기에 한 짐 챙겨 며느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저녁 시간에 맞춰 도착하니 집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혹시나 저녁 먹을까봐 서둘러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무거운 반찬통 힘들게 들고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데 아들도 집에 들어왔는지 둘의 대화 소리가 현관 밖에까지 들려왔고 충격적인 대화에 너무 놀라 문을 활짝 열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대화였어요. 내가 사업을 하든 말든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데 왜 계속 말리는 거야? 내가 집안 말아먹을까봐 그래? 임신까지 했으니 입이 하나도 늘어서 당연히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대박나면 어쩔 건데? 그때는 무슨 말 할 거냐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대박의 꿈을 쫓아가다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잖아.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들도 결국 망하게 되는 게 사업이라고. 그만큼 신중해야 하는데 여태껏 당신은 사업 구상에 대해서 알아본 게 하나도 없었고 나와 의논한 적도 없었잖아. 그냥 다짜고짜 남들이 해서 잘 되니까 따라하고 싶은 거 아니야? 왜 안 좋은 길을 가려는 거야? 시간 많고 좀 더 침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나도 참는 게 한계가 있는 사람이야. 더 이상 이 문제로 일 크게 만든다면 당신 부모님께 이 사실을 전부 알려드릴 거야. 이건 당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랑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인생까지 걸려있는 문제라고. 듣자 하니까 정말 안 되겠네. 내가 하는 말에 계속 토를 달아? 오늘 끝장을 보자는 거지? 요즘 오냐오냐 하니까 아주 기어오르지? 둘의 대화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현관문이 부서질 정도로 있는 힘껏 두드렸어요. 그러자 거실에서 둘은 조용해졌고 제 목소리에 당황했는지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어줬고 그동안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다가가 한 소리 했어요. 더군다나 임신한 며느리에게 소리를 치며 스트레스 주는 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되던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행동 같아 제 아들이지만 아주 혼쭐을 내줬습니다. 처음으로 살면서 큰 소리로 아들에게 소리친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랐고 제 자식의 행동이 저희 집안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며느리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진정시키려고 애를 먹었어요. 너무 순식간에 열을 내서 그런지 뒷골이 당길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며느리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걱정돼 아들과 나중에 따로 대화하자며 상황을 넘겼습니다. 괜히 쓴소리 듣고 싶지 않았는지 자리를 피해 방으로 들어간 아들을 보며 혀를 차면서 못난 놈이라고 꾸짖었고 며느리는 더 이상 열내면 쓰러질 것 같다며 저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찬물 한 잔을 건네주는데 벌컥벌컥 마시면서 이제야 마음 편히 아들이 어떤 생각으로 사업을 하려는 건지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듣게 된 아들의 계획에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한심해서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혼자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동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동업이 좋지 않은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거기에다 무슨 조합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던데 제가 대충 알기론 모집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토지 확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았어요. 토지 확보율이 95% 정도 돼야 하고 조합원 모집률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던데 조합원은 많이 모집을 했으면서 토지는 아직까지 얼마나 확보가 되었는지
제대로 된 통계를 알려주지 않는 실정이에요. 너무 허위 가장 광고 같아서 이런 곳에 투자하지 말라니까 남편이 무조건 대박 날 거라며 지역 주택조합 사업의 성공률이 엄청 높다고 자신의 사업을 막지 말라고 방금 전까지 그것 때문에 다툰 거예요. 내가 그냥 들어봐도 사기 같구만. 이걸 하겠다며 뛰어든다는 거야? 뉴스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결국 그 충격으로 세상 떠나는 사람들도 많잖아. 정말 한심하구만. 그동안 뭘 보고 사는 거야? 아들, 방 안에 틀어박혀 있지 말고 당장 나와봐라. 뭐하고 있어? 빨리 나오래도. 너는 지금 이 사업이 위험하다는 걸 몰라? 알지도 못하면서 제 아내의 말만 듣고 저한테 너무 뭐라고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에 뛰어들면 저희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니까. 그럼 나중에 되팔면 그에 해당하는 이윤이 많이 남게 되잖아요. 주변의 호응도 또한 좋고 주변 지역의 시세와 입주율을 비교해보면 투자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이익을 남기게 된다고요. 도저히 아들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조합원 쪽에서 좋은 방향 쪽으로만 얘기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려는 수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포장을 잘했으면 아들은 저와 며느리의 말을 일체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 모습에 한참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다투게 되었고 결국 제때 며느리에게 저녁상 차려주려고 했던 계획은 틀어지고 말았어요. 아들은 딴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눈빛도 달랐고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한 번만 더 싸웠다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아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싸운 음식들 잘 챙겨 먹으라고 얘기한 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부동산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설명해 줄 것 같아 늦은 시간 전화를 걸었고 지금의 상황을 알려주자 듣고 있더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만 성공적으로 투자 대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알려주었어요. 아무래도 조합원 아파트의 경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립인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토지 매입은 확보가 된 상태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건지 확실하게 알아봐야 하는 거고 요즘 같은 경우 토지 매입이 95% 이상 확보가 되면 웬만해서 진행하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추가 부담금이 없어야 돼. 점점 적자로 돌아가거든. 예전 같은 경우 모든 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내가 말한 부분만 잘 체크하면 투자한 만큼 좋은 가격대를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 또한 없다고는 할 수 없어. 뭐든지 쉽게 돈을 벌려고 하면 그만큼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많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조합원에 뛰어들 생각은 잘 하지 않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 지인의 말에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 또한 아들을 적극적으로 말려야 할 것 같아 집에 도착해서도 아들에게 전화해서 강하게 얘기했어요. 저와 인연을 끊고 싶다면 진행하라고 화를 내며 이 사실을 너희 아빠에게 전부 다 말하겠다며 확실하게 통보했어요.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다가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걱정이 돼서 바로 전화를 걸어보니 그래도 받더라고요. 더 이상의 싸움은 없었는지 물어보았고 방에 들어가 투덜거리고 있다며 혼자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죄송하다면서 되려 며느리는 자신이 제 아들을 컨트롤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고작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우고 한다는 게 조합원 사업이라니 정말 한심스러웠어요. 아무래도 며느리 혼자로는 힘들 것 같아 저도 아들을 관리해야 할 것 같아 다음날 아침 짐 싸서 며느리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며느리와 충분히 의논 끝에 결정한 부분이었고 아들의 생각은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았어요. 만약 이 문제가 잘못되면 아들과 며느리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양가 집안에까지 타격을 입을 거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제가 집에 버티고 있자 아들은 퇴근하고 당황했는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며 조합원 투자 사업 접을 거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진짜냐? 아니, 갑자기 하루아침에 마음이 싹 바뀐 게 뭐 때문이야? 엄마가 어제 말한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어머니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많아서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좀 더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지 찾아보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내일 다시 돌아가세요. 아니, 안 돌아갈 건데 우리 이쁜 며느리가 임신했잖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새아가 출산하고 몸조리 할 때까지 계속 같이 있어주려고 결정했다. 그래야 너희가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엄마가 불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 아들은 한숨만 푹푹 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와 저는 저녁 준비를 마저 했고 셋이 둘러앉아 함께 저녁 먹었어요. 며느리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테니 그런 점들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웃으면서 되려 함께 있어주길 원했어요. 그렇게 며느리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날 시점에 산부인과를 찾았고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없었고 며느리의 뱃속에는 잘생긴 아들이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가 점점 불러오는 모습을 보니 저도 아들을 낳았지만 신기했어요. 뱃속에서 발길질하는 건강한 아기의 모습이 저를 웃음짓게 만들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지내오며 아들도 한동안 별말 없이 조용해지면서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 않아 긴장을 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어느 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터지게 되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지고 말았어요. 며느리가 잠시 사돈댁에 다녀올 일이 있어 아침 일찍 나갔고 별 생각 없이 집안일하며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들어올 시간 맞춰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시계를 바라보니 도착해도 남을 시간인데 한참 동안 둘 다 연락도 안 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전화는 중간에 꺼지게 되었고 며느리의 전화는 계속해서 신호만 가고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중간에 같이 만나 집에 돌아오다가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새벽 시간까지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안사돈에게 전화를 해보니 집에서 물건 챙겨서 나간 지 한참 지났는데 아직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았냐며 사돈댁에서 나갔을 때 이후의 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발만 동동 구르며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 불안에 떨고 있는데 문자 오는 알림 소리가 핸드폰에서 울렸고 급하게 핸드폰을 열어 문자 내용을 확인해 보니 며느리가 저한테 영상 하나를 전송했어요. 그런데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풍경이었고 며느리가 고통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전화 한 통이 울리면서 급하게 전화를 받아보니 며느리가 도와달라며 말을 하곤 핸드폰은 꺼지게 되었어요. 떨리는 손을 붙잡으며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단 며느리가 보낸 영상을 다시 보고 있는데 흐릿하지만 간판 하나가 보였어요. 자세하게 보니 상호가 적혀 있었고 급하게 택시를 불러 핸드폰에 영상을 보여주니 그곳은 다름 아닌 쓰레기 소각장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쓰레기 소각장에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아들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시도해봤지만 꺼져 있었어요. 결국 떨리는 손을 붙잡으며 한참을 달려 쓰레기 소각장에 도착했습니다. 혹시 몰라 기다려달라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찾기 시작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상태여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있는 힘껏 외쳤지만 목소리가 묻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며느리를 찾고 있었는데 소각장 구석에 쓰러져 있는 며느리를 발견했고 너무 놀라 급하게 겉옷을 벗어
차가워진 며느리의 몸을 덮어줬어요. 입술이 파랗게 변해버리고 피부색도 하얗게 변한 상태로 쫄딱 젖은 상태에 옷도 반쯤 찢어진 채로 양손은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부르며 정신 차리라고 외치니 다행히도 살며시 눈을 떴고 택시기사 아저씨 부를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며 택시기사한테 가려는 순간 제 손을 잡더니 카메라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손바닥만한 카메라였는데 일단 주머니에 넣고 의식을 잃어버린 며느리를 택시에 태우기 위해 급하게 택시기사를 불렀습니다. 소각장에 쓰러져 있는 만삭의 여자를 본 기사는 엄청 놀란 눈으로 다급하게 차에 태워줬어요. 가는 동안 저체온 상태인 것 같아 히터를 최대로 올렸고 차가운 며느리의 몸을 따뜻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문질렀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 도착해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타박상 정도는 있었지만 크게 다친 곳은 없었어요. 아이도 무사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가 소각장에서 무언가에 도망치다가 쓰러진 것 같았어요. 다리에 이리저리 긁힌 상처가 많이 있었고 팔 부분에도 여기저기 긁혀 있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듣고 싶어 며느리가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는데 제 몸에 있던 물건 하나가 만져졌고 쓰레기 소각장에서 저에게 건네준 소형 카메라였습니다. 전원을 눌러보니 다행히도 문제없이 전원이 켜졌고 잘 다루지 못해 이것저것 눌러보고 있는데 영상 하나가 틀어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봐선 안 될 충격 진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사기당한 거예요? 여기 쓰레기 소각장이잖아요. 여기 아파트가 들어선다고요? 이런 곳에 무슨 아파트예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쓰레기 냄새만 진동하고 있는데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요? 아이, 무슨 말이라도 해봐요. 나도 지금 처음 알게 된 거라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겠네. 분명 주변 환경이 좋다는 말만 했었는데. 빨리 전화해보세요. 저희가 주소를 잘못 적어서 도착했을 수도 있잖아요. 왜요? 전화 안 받아요? 아이, 그럼 우리 돈은요?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랑 아버님이 설마 같이 투자 계획을 했던 거였어? 혹시나 해서 따라와 봤더니 지금 사기 당한 거지? 그런 거지? 전 재산을 전부 날린 건 아니지? 왜 말을 안 해?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그래야 납득을 할 거 아냐. 나도 몰라. 분명 아닐 거야. 주소를 잘못 알려준 걸 거야. 아이, 정신 사나우니까 좀 기다려봐봐. 다시 전화해보세요. 당장 어머님한테 연락드려야 할 것 같아. 그리고 경찰에 전화했어? 경찰서에 전화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범인을 잡지.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일을 만든 건데? 아버님이 이 일을 먼저 계획하셨다는 게 더 큰 충격이네요. 남들 뻔히 알고 있는 걸 당하면 어떡해요? 이제 어쩔 거예요? 아직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지?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너는 항상 나를 무시하더라. 저리 비켜! 그 순간 며느리는 비명을 질렀고 소각장에서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몇 바퀴를 굴렀는지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에 모든 게 전부 찍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거짓말하지 못하게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고 카메라를 들고 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저희 남편이 있었고 엄청난 대화가 오고 가는 걸 전부 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남편과 아들을 향해 보고 있는데 둘은 며느리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지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쓰러진 며느리를 보며 당황한 눈빛을 보였고 며느리가 정신을 잃어 미동이 없자 겁이 났는지 둘은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고 말았어요. 결국 며느리 혼자 남겨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한참 동안 쓰레기 소각장에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의식을 되찾았고 급하게 저에게 문자와 전화를 했던 거였죠.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지 앞이 막막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병원이랑 며느리 집이 가까워 필요한 거 금방 챙겨서 병원으로 오려고 며느리 집에 도착해 짐을 챙기고 있는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란 듯 쳐다보며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이 시간에 지금 뭐 하세요? 짐을 왜 챙겨요? 무슨 일 있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너희 아빠도 거의 매일 집에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신 것 같고 며느리도 사돈댁에 가서 자고 온다고 하길래 집에 혼자 있기 뭐해서 잠시 집에 좀 갔다가 오려고. 너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무슨 일 있었냐? 왜 이렇게 숨을 헐떡거리는 거야? 아, 그게요? 오늘 회식이 있었는데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욕먹을까봐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왔죠. 그래, 알았다. 별일 없었으니 그걸로 됐다. 씻고 자고 있어라. 나중에 다시 연락하든지 하자. 나도 피곤해서 빨리 가봐야겠다. 이렇게 급하게 가시게요? 그런데 어머니 집에 있으셨으면서 머리랑 옷이 전부 젖어 있네요. 그리고 신발에는 왜 이렇게 진흙이 많이 묻어 있어요? 전부 알고 계시는 거죠? 저랑 잠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대로는 못 나가죠. 아들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아들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자마자 아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결국 얼굴에 손이 올라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급하게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들은 저를 쫓아왔고 주민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아들의 변해버린 눈빛이 너무 두려워 그 자리에서 살려달라고 있는 힘껏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였기 때문에 하나둘 집에서 불이 켜졌고 아들은 놀랐는지 급하게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병원이 아닌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향하는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며느리와 대화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서 아들을 잡아야 하는 건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아들을 신고하는 순간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문제 때문에 발걸음이 경찰서에 가까워 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고 결국 경찰서 앞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다시 돌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빌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많은 고민에 빠지는 순간이었고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싫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제 아들과 결혼을 하고 그동안 정말 잘해왔는데 아들은 그런 아내를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에 부모로서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을 내렸고 경찰서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습니다. 결국 아들은 연행이 되었고 동시에 남편도 함께 잡히게 되었어요. 모든 진술은 거짓이 없이 진실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남겨둔 카메라의 영상에 전부 담겨 있었으니까요. 만약 제가 아들과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감추기 위해 증거를 없앨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 그만큼 저를 믿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정말 미안했고 며느리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로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돈댁에서 눈이 뒤집힐 정도로 난리를 치며 분노를 표출했기 때문에 상황은 좋아질 수 없었어요. 결국 아들은 법적인 처벌로 이혼 위자료 소송과 정신적인 치료 그리고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 또한 같은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모든 사건의 시작은 충격적이게도 아들이 아닌 남편으로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남편은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하려는 게 문제였고 그 문제로 저와 시도 때도 없이 싸웠는데 그걸 아들도 똑같이 닮았던 거였어요. 결국 남편이 아들까지 끌어들이면서 사기를 당하게 되었고 아직까지 사기꾼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저도 남편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아들과 남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지만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자신들의 문제를 알고 뉘우칠 거라 판단했고 용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현재 출산을 해서 건강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손자를 마음 편히 볼 수 없어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며느리는 매주 저에게 전화를 걸어 손자 얼굴을 보여주네요. 너무 고맙고 그런 모습에 미안함까지 공존하면서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제가 한 결정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아무래도 며느리가 혼자서 손자를 키워야 하는 게 제일 큰 걱정이네요. 그렇다고 제 아들이 징역을 살고 나오게 된다고 해도 아들과 함께 지내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양육비만 지속적으로 주고 저도 며느리와 인연을 끊는 게 최선의 선택이겠죠. 여러분들이 만약 제 입장이시라면 어떻게 처리하실지 궁금합니다. 며느리와 손자가 제 눈에서 매일 아른거리네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어려운 이 시기에 매일 버티며 살고 계실 텐데 잘 해결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